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전국 GTX 시대입니다. 정부가 전국 GTX 시대 구상을 내놨습니다. 2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GTX A에서 F 노선이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다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GTX ABC 노선을 예정대로 착공 개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현실화하는 것에 더해 수도권을 넘어 충청, 강원으로까지 연결하는데요. 또 GTX DE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지방에도 광역 급행철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민간에서 제안한 대전, 세종, 청주 CTX 사업부터 연내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지난해 한국 경제 1.4% 성장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1.4% 성장하면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GDP는 한 분기 전보다 0.6% 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0.3%로 역성장한 뒤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이 한국은행과 정부의 전망치인 1.4%와 같았지만 2022년 2.6%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했는데요.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가 IT 경기 등이 회복하면서 2% 초반대 성장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SK하이닉스 통큰 보너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임직원들에게 통큰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25일 임직원들에게 기본급의 50%와 격려금 200만 원, 자사주 15주를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구성원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큰 폭의 기업 가치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이라며 통큰 보너스를 지급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3,46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와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는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603억 원을 474% 웃도는 수준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테슬라 따라잡은 현대차, 기아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이익률 면에서 테슬라를 제쳤습니다. 25일 현대차와 기아가 발표한 지난해 양사 합산 영업이익은 26조 8,349억 원이었는데요. 전년 대비해 현대차는 54%, 기아는 60.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액도 현대차가 162조 6,636억 원, 기아가 99조 8,084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현대차 9.3%, 기아 11.6%를 기록하면서 9.2%를 기록한 테슬라를 제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실적 호조에 기반해 기말 배당금을 역대 최대인 주당 8,400원으로 책정했는데요. 기아도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기말 배당금을 지난해보다 2,100원 오른 5,6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짜 경제학 박사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관련 사기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튜브에는 한 경제학 박사가 등장해 신재생 에너지인 천연가스에 투자하면 큰돈 없이도 월 8%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동영상이 등장했는데요. 업체 홈페이지에는 사업자 등록증부터 정부에서 받은 표창장과 특허증이 전시돼 있었고, 가입 약관에는 원금과 이익을 보전하며 원금 손실은 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투자자들이 돈을 보냈지만 보름도 안 돼 사이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업체 측도 잠적했는데요. 또 피해자들이 동영상 속에서 본 경제학 박사라던 사람은 재연 배우였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 수신 관련 신고 건수는 328건에 달하는데요. 금감원은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네, 지난 1월 10일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리모델링과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 중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정보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1월 10일 일십 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죠.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재건축 또 이 정비사업의 두 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관련 내용은 쏙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또 추진을 계획 중인 단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좀 쏟아졌는데 과연 재건축처럼 리모델링 관련 규제도 풀어야 되는 것인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어떻습니까? 재건축 규제 사실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를 그렇죠. 확 풀어주면서 뭔가 재건축에는 수혜를 주고 선물을 준 느낌이 있었는데 리모델링은 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반발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뭐 형평성 이런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수준으로 좀 풀어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일십 조치로 인해서 사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큰 이제 두 가지 규제가 풀린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성 부분에 대해서도 완화가 되었고, 예. 그리고 이제 실제 안전진단을 거의 이제 받지 않거나 그 안전진단을 받는 시기 자체를 상당히 사업 시행 인가까지 늦추어주는 이제 그런 정도로 완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이 그동안 직면하고 있던 사업성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감들이 많이 커졌다고 볼 수 있죠. 그와 이제 비슷한 어떤 하나의 사업 방식으로서 우리 리모델링 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리모델링 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걸 갖다 정비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는 좀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이제 근거법이라고 볼 수 있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주택법이 이제 근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시기별로의 차이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사실은 그 시중에 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재건축에 대신하거나 재건축보다 일찍 판단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는 성격에서 이 재건축 규제 완화만큼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을 보강하는 게 하나의 관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규제 부분을 좀 더 완화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건축과 비교할 때 그 사실은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오히려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2차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유권 해석으로 나오긴 했지만 1층 필로티 구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진단을 갖다가 굉장히 좀 엄격하게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추가되고 있는 상황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직 정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물량 그리고 일반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제한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갖다 좀 더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사업성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으면은 재건축과 마찬가지의 동일한 어떤 선에서 경쟁을 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재건축의 규제 완화의 흐름에 같이 편성하면서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곳에 있어서도 조금 리모델링 부분에서도 규제가 완화가 필요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리모델링이 완전히 그 사실 재건축에 비해서 아주 경쟁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상당수의 그 용적률이 어느 정도 200% 정도 이상 넘어가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는 것이 과연 리모델링보다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나은 측면들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현재의 흐름 속에서 재건축의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재건축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리모델링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재의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좀 규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하고 비교를 해서 좀 완화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검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까지는 좀 필요할 것 같다. 네네. 이재문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정책 리스크죠. 물론 아까 근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모든 거를 담을 수는 없었지만 예.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보면 재건축 사업이 추진이 어렵거나 또는 사업성이 전혀 나오지 않는 어떤 이런 소규모 단지들이라든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걸리는 거를 이제 좀 차단시키고 어떤 주거 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등장한 게 사실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 사업의 상당 부분 이제 뭐 층고도 좀 제한해주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건물을 3층까지 이제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수평 중축 같은 경우는 아까 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규제를 강화해서 2차 안전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강화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조합에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이 더 훨씬 더 낫다라는 어떤 판단하에 이제 했는데 이번에 정부 대책이 발표나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사업이었다 보니까는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거나 재건축이 규제가 완화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 리모델링 사업은 좀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실제 시장에서도 재건축 조합을 해산하자 아니면 이미 해체에 들어가 있는 단지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자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됐다라면 조합에서도 좀 냉정한 마음을 찾고서 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일시 대책들의 대부분은 전부 법안이 통과되는 거를 전제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특히 도시정비법을 개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총선 국면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아니고 총선 이후에 다수당을 점하는 당이 쉽게 얘기해서 어느 당인지에 따라서 이 재건축 시장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이거는 다시 한번 또 논의가 될 수 있고 재발의가 돼야 되는 사항들이 상황이 있기 될 수도 때문에 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어떤 단순하게 어떤 경제 논리에 도입해서 재건축을 하면 반드시 뭐 이익이 많이 남고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막연한 기대보다는 좀 더 냉정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제 사업의 진행 추진 속도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판단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의원님. 사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네. 여건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규제가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야, 그럼 이거 시간 세워라 내워라 보낼 수 없으니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정했는데 갑자기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네요. 예. 이러니까 이제 이 단지들은 답답한 거죠. 속이 터지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리모델링도 규제를 맞춰줘서 과연 맞춰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현재 뭐 규제 혁파를 통한 주택 공급 기조에서 재건축에만 너무 규제 하나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 정부 때 그 상승장에서 재건축의 규제가 좀 집중되다 보니 하나의 이제 대안으로 그리고 재건축은 이제 하나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찾아먹었다는 이제 용적률이 있을 건데 그 사업성에서 어차피 우린 재건축까지 힘들어라고 선택했던 사업장들은 발빠르게 리모델링으로 선회를 해서 그동안 추진을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좀 홀대를 좀 받고 있다 보니 좀 혼선을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균형을 맞추기 위한 리모델링 측면에서의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사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한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정도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원래 리모델링은 이제 수평과 수지 그리고 별동 이렇게 증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중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수직 같은 경우는 안전 진단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됐었던 부분이 네네. 있어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제 수평으로 늘리는 걸 선택을 했죠. 그러면서 선호했던 게 1층을 필로티로 올리고 예. 한 층씩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선택했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뀐 건 아닙니다만 그 해석에 있어서 이것 또한 수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서 안전 진단이 더 강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은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는데 비해서 그러니까요. 리모델링은 강화가 되는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그동안 추진됐던 전국적인 규모로 한 260개 사업장 단지 네네. 그리고 가구 수로는 한 40만 가구가 갈등을 피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3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않게 되면 총회를 통해서 또 해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중단을 하고 해산을 하게 됐을 때 그동안 들어갔던 뭐 비용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도 있고 금전적인 매몰 비용은 또 소송 리스크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전 진단 없이 조합 설립 뭐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통합 재건축이나 노후계획 도시가 아닌 이상은 면제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일단 진행했다가 거기서 안전진단이 나중에 통과가 되지 않거나 지지부진했을 때 그럼 다시 또 방법을 선회할 것이냐? 이렇지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좀 풀어야 될 함수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재건축만큼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는 좀 명확하게 그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라든지 용적률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 이 제도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조합들이 뭐 해체를 한다거나 이런 지금 고민이나 결정을 내리는 곳들이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아까 이재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안 바뀌었어요. 네.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법이 바뀌리란 보장도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거주 의무 폐지가 정부에서 공원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지금 안 됐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한번 최근에 봤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정부의 계획을 계획대로 그리고 예정된 사실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로 또 아까 주택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들을 마치 우리가 기정사실화 해놓고 뭔가 추진하고 계획을 바꾸는 것이 맞느냐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아주 뭐 정확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실거주 의무 요건을 법제화하는 데 실패한 그 경우와는 조금 다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그 법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야가 사실은 이해관계, 민심을 얻고 표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이 합의에 이르러서 이제 통과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의 경우에도 결국은 많은 민심을 거슬리는 쪽의 어떤 방향으로 사실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은 두고 봐야 되는 상황들이고 하다 보니까 실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관련되는 제도가 지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 자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따르고는 있지만 그게 제도로서 정착하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재건축 쪽에 규제가 일부 이제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분도 이제 규제가 많이 완화된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면 마치 굉장히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업성이 보강된 것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많은 사업 재건축 단지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다음 건설 인건비 상승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또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 조달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현장마다 추가 공사비 부분을 둘러싼 갈등도 지금 많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추진할 그런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그렇게 좋지 못한 곳은 아무리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리더라도 사업을 추진했을 때 굉장히 일반 분양분과 관련해서 분양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용적률이 이미 높은 곳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기 신도시를 이제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요. 일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용적률이 169%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용적률을 갖다가 좀 많이 준다고 한다면은 네네. 우리 보통 우리가 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보게 되면은 최대 용적률이 뭐 지금 그 일종 같은 경우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300%까지 구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충분히 하게 되면 여지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용적률이 늘어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긴 한데 예를 들면은 지금 중동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3번 같은 경우에는 200% 현재 평균 용적률이 200%가 넘습니다. 지금도요? 예. 여지가 상당히 적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물론 또 청수 부분을 어느 정도로 완화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이미 높은 곳은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대했던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재건축 자체에 이번에 규제 완화됐다는 부분들이 그만 가지고 했을 때 또 최근에는 또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분양가가 많이 올랐을 때 시장에서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혹은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의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항상 성공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재건축이라는 사업은 리모델링보다도 더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정부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한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들이나 또 상당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부분들, 제도 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은 조금 더 냉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사실은 그런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장님 좀 우려되는 건 그런 것도 있어요. 또 리모델링 지금 추진하는 곳이 뭐 조합을 해산하고 하면서까지 저희가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선회를 했는데 법이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리셋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 신중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재건축 사업이 무조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황금알을 이익이 된다, 낳는, 황금알을 낳는다, 아니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없이 우리가 많은 이익을 이익을 얻을 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있겠다라고 얘기한 건 예전에 5층짜리 그 저밀도 개발했을 때 가졌던 환상이거든요. 그때는 5층짜리 아파트를 35층까지 지었으니까 조합원, 시행사,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도 남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한때는 1+1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남은 아파트들이 5층 저층이 아니라 중고밀도의 아파트들이에요. 15층에서 20층. 조금 사업성이 난 데는 한 12층 정도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아파트들은 필연적으로 저밀도 개발했던 방식처럼 사업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걸러지는 게 뭐냐면 조합원이 얼만큼 분담할 거냐. 얼만큼 얼마나 될 분담했을 것이냐. 때 이 분담금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우리가 허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합원의 갈등이 심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업장들이 사업을 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하다못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한 발짝으로 앞으로 못 가는 것들은 주민 간의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에서 발표할 정책은 어차피 양날의 칼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쪽에서는 또 반발하고 실망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어떤 정치권에서 본다 그러면 국회가 정부가 정책을 위반할 때 지금 현재는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뭐를 해서 정부가 발표한다라면 바로 이것이 입법으로 추진이 돼서 국민들이 혼선이 없을 텐데 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탁 발표해놓고 야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 니네 따라와. 이렇게 돼버리는 구조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실거주 폐지된 거잖아요. 근데 이번 이 재건축은 더 민감한 사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네. 한두 개가 아니고 전국으로 따지면은 약 100만 가구 정도 되는 이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이제 국민의 숨이 턱 막히는 거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담금, 예. 분담금을 내가 얼마를 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전진단도 없애지도 않았는데 언론은 벌써 앞서가서 면제되고 없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해결을 안전진단을 하면 된다.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늦춰놓을 그렇죠. 수도 그러니까 있다라는 재건축 거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안전진단 안 받아도 되니까 다 들어와. 그랬는데 막상 사업 시행 인가가 됐을 때 그걸 어디는 내주고 어디는 안 내준다라면 한 지역만 묶어서 놓더라도 순환 재개발 방식으로 순환 재건축 방식으로 간다라면 거기에 따르는 대안적 주택도 제한되고 거기에 따르는 증가되는 용적률이 증가된 것만큼 사회 인프라가 인프라나 늘어나야 교통이나, 되는데 네. 그런 인프라에 대한 그것도 없이 단지 법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우리 재건축 규정 안 할 테니까 당신들 하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공감대가 어디까지 생길 형성될 건가가 지금 중요한데 아마 그 부분에서 지금 상당 부분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총선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고. 그렇죠. 지금 정기국회는 마무리되면 네. 기존 법안들은 폐기가 되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네, 있을 그래서 겁니다. 우리가 이 시기가 우리 주택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어디까지 우리가 사업 추진이 됐고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들이 어느 정도까지 예측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기존 방식을 좀 고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새 집을 갖겠다라는 로망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사실 안개 속이거든요. 법안이 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게 정말 네. 정부가 공언한 대로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네. 그럴 때 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안개가 너무 짙으면 네. 저속운행을 하고 깜빡이를 켜잖아요. 이런 네. 것처럼 조금 관망을 하거나 지켜보는 게 필요한 시점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이런 정비 사업은 크게 제도나 정책 관련된 리스크,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 관련된 이제 리스크 두 가지 측면인데요. 지금 규제 완화가 됐다라고 해서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리고 적어도 뭐 중박 또는 대박 뭐 이렇게 바라봤던
기업과 패러다임에서는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비용의 문제가 생기면서 네. 분담금 많이 많아지고 일부 뭐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대주 단위, 시공 단위 이제 경매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사업장 생기는 것처럼 우린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공감했던 바는 이미 이제 사업성 측면에서 사업장들이 선택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재건축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리모델링이 더 적합하다. 그리고 사업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철거하고 새로 높게 짓는 네네. 그 재건축이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리모델링도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 도정법을 근거를 받지 않다 보니까 뭐 도로나 공원, 녹지와 같은 뭐 기부 체납이나 뭐 공공기여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고요. 임대주택도 그렇고 초과이익 환수도 해당이 안 되고. 네네. 그리고 전매 제한이라든지 뭐 거래 같은 경우도 일부 뭐 제약 요건이 있긴 합니다만 정비 사업 재건축보다는 좀 자유롭긴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네네. 그래서 뭐 용산의 뭐 이촌동에 있는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기존 용적률이 높은 경우에 뭐 종상향을 해준다고 해도 늘어난 것만큼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부 체납 부분을 좀 덜어내고 나면 리모델링은 사실 용적률 제한을 받진 않거든요. 네네. 세대 수만 이제 한 15% 정도 늘릴 수 있고 면적을 늘릴 수 있다 보니까 이것 더하기 빼기 해보면은 셈법상 리모델링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정확하게 그 자리 잡기 전에는 기존에 추진해 와 있던 바가 어느 정도 진척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일단 추진하는 게 현 상황에서는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증액은 이미 현실화가 됐고 정비 단계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 단지가 나중에 좀 빛을 보는 시기가 빨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데 참 어려운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선도지구에 지정이 네, 되면 안전진단이 아예 통합 재건축 단계에서 면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면제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건 것 같고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도지구가 안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지는 거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관련 법률을 보게 되면은 네. 세부적인 이제 4월 달에 아마 시행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법을 보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도지구에 선정되었을 때 안전진단 부분의 절차가 면제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면제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지금 가능하다, 예, 면제가. 그렇죠. 그래서 선도지구에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이제 밟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럼 다들 선도지구에 어떻게든 뽑히고 예, 싶어서 뽑히고 예. 싶어 하는데 그 모든 지구를 다 선도지구로 할 수는 수는 없는 없죠. 상황이고 선도지구라는 것은 결국 해당되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 성공 여부를 갖다가 장담할 수 없을 때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해 본 후에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문제와 부정적인 문제들을 갖다 다 검토해서 그 다음에 사업이 이어지는 사업들을 갖다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방법을 넣은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제일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강조한 바대로 재건축 사업은 장기례 있습니다. 그 마라톤과 같은 거죠. 그래서 100m나 이런 단기 그 육상에 해당되는 그런 경기 성격과는 달리 장기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동 사항들을 많이 검토해야 되고요. 이번에 이야기 나온 것으로도 안전진단 문제라든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또 국회 구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과거의 예를 보게 되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폐지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유예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규제가 많이 완화된 상태지만 변화를 겪을 수도 있는 건데요.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5년간에 있어서 너무 강화가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실제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가 뭐 전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도 5개 단지도 안 될 정도로 그런 제한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변수가 많은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변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자체는 저는 하나의 제도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자칫하면은 정부는 재건축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하고 예. 또 일기 신도시 부분도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재건축으로 선회할 것이냐 부분을 둘러싸고 주민 간의 소유자 간의 갈등이 많이 촉발되는 그런 하나의 단서를 제공했다. 네. 그렇게 되면은요 주민 간의 그 부분이 하나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비슷한 의견으로 나누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그 엄마 아파트의 사례를 보듯이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자체의 기본적인 틀 자체가
오히려 원점에서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들은 자칫하면은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레이스지만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마저도 굉장히 놓치게 되는. 혼란에 빠질 수 있고 놓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규제가 완화됐으니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을 그런 쪽에 참여하기보다는요. 해당되는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단지가 과연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한지를 갖다가 냉철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도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거나 부안해동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주민들이 어느 때보다 현명하고 냉철한 생각을 갖는 것이 해당되는 지역의 단지의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선도지구가 되냐 안 되냐가 마치 사업의 성패를 지금 결정하는 것처럼 인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제가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법이 이제 올해 4월 27일인가요? 그때부터 네.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5개 이제 1기 신도시 중에 이제 5개 5개. 신도시 중 예. 하나씩을 이제 하나 이상이죠. 예, 하나 이상을 선도지구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얘기를 해서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바로 재건축 사업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지구로 지정된 것 뿐이죠. 자, 지구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지구 지정 이후에 현재까지 드러난 사항으로 보면 그냥 안전진단 면제해 줄게.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적률을 조금 더 많이 줄게. 이제 그게 이제 현재까지 드러난 얘기라면 지금까지 일기 신도시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만든 도시들 중에 그래도 비교적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분당 같은 경우만 해도 용적률이 184%고 그리고 면적이 1964만 제곱미터니까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한 1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거를 선도지구로 뽑아가지고서 이제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인입되는 세대수가 지금 많아질 거잖아요. 많아지고 졌을 때의 어떤 지금의 쾌적함을 누릴 수 있는지가 첫 번째 문제이고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저도 전해 들은 얘기인데 전해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법을 통과시켰을 때 어디가 가장 먼저 재건축이 되겠습니다라는 의원의 질문에 저기 국토부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분당이다. 아, 분당이라고 했어요? 네, 분당. 왜냐, 분당은 아파트 가격이 받쳐주잖아요. 네네. 아파트 가격이 받쳐준다는 얘기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낮아질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용적률을 크게 받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이 닭장집이니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했을 때. 근데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금액대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10억대 미만의 어떤 아파트들 가격으로 재건축을 한다 그랬을 때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네네. 이익이 엄청나게 함몰되면서 공사비가 급증하겠죠. 예를 들어서 1,000가구를 1,300가구로 만든다 그러면 1,000가구의 조합원들이 1,300가구의 어떠한 그 공사비를 부담해야 기업들을.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뭐냐면 50%는 뭐냐면 임대주택을 짓거나 기부채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반 분양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세이브가 메울 수 되면 있는. 이 일반 분양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아파트 가격이 비싸야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분양가가. 다른 지역에서 과연 아파트 가격을 얼만큼 비싸게 받을 수 있을까에 따라서 조합원 분담금의 금액 액수가 차이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재건축이 가장 유리한 걸 우리가 강남사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걸맞는 지역은 사실 수도권에서는 분당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분당이 가장 유력하고 나머지 선도구역으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이 있거나 어떤 이런 것이 없는 이상은 쉽게 얘기해서 선도지구로 지정돼서 재건축 사업으로 가기에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른다라는 거지. 또 나머지 지역들은 아파트 금액대가 더 낮다라면 그 낮은 지역은 그 낮은 것만큼 사업이익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즉 우리가 2021년, 2022년 정도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가 오지 않는다라면 재건축을 앞서서 나가기가 무지 힘든 구조로 지금 돼 있다라는데 이 사업성과 조합원의 분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선도지구로 지정하면 이게 마치 재건축이 다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신다라는 이런 우리가 자가당착에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요새 이제 이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 더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네.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1월 10일 날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규제를 좀 풀어주는 대책이 나오니까 네. 부동산 시장에도 좀 요즘에 워낙 또 차갑게 얼어붙어 있으니 네. 이게 좀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혹은 호재가 될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한 보름가량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과연 약발이 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회의적인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은?
지난 연말부터 거래가 워낙에 좀 절벽 수준으로 네.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매도자, 매수자가 이제 시장 참여하는 분들의 적정 가격선의 격차가 네.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는 눈높이가 이런 다르죠. 분위기에서 물론 이제 총선 전에 활기를 띄울 만한 여러 이제 정책적인 카드들을, 재료가 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른 뭐 금융이나 이런 주식 시장과 다르게 부동산은 좀 그 환급성도 떨어지고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시장에서 나타나진 않다 보니까 보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눈에 띌 만한 감지될 만한 요소는 아직은 잡혀 있지는 않고요. 너무 짧았다는 얘기실까요? 그러면? 네, 아직 좀 짧았고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예. 그 이제 4월에 어떤 국회 통과에 대한 어떤 그런 여부 때문에 지난 대선을 겪고 오면서 일부 학습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전세 시장은 완만하게 좀 이렇게 전세가율은 좀 올라오고 있고 매매 가격은 보합 상태로 네.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재료가 좀 풍부하긴 하지만은 예. 시장의 반응은 조금 더 지켜보자. 관망의 분위기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홍풍이 불 수 있는 장치들 그리고 카드들이라고는 판단하십니까? 네, 일부 국지적으로는 예. 그 정책의 효과가 좀 온기가 전해지는 지역들, 뭐 GTX 얘기도 이제 하겠지만은 네. 그리고 정비 사업에 어느 정도 말미 단계에 온 지역들은 가격이 좀 버티거나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국지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 그리고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는 약세를 벗어나기는 아직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GTX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뭐 ABC 노선도 뭐 평택, 춘천 또 아산인가요? 거기까지도 연장 더 늘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DF 노선도 또 추가적으로 네네. 하겠다라고 지금 대통령이 또 직접 언급을 한 상황인데 네. 이것이 어떤 지금 계획들이 발표되고 하는 것들이 시장에는 좀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뭐 호재를 찾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김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여러 가지 5호선 연장 5호선 연장 관련해서. 관련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또 일부 어떤 반영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크게 이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수요 심리가 너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사업에 정부가 이렇게 관심을 두는 이유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공급이 너무나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부분이 앞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과 함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죠. 일반 즉 재건축이든 어떤 사업 등을 통해서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는 분양가가 사실은 청약 시장에서 예상했던 사람들이 기존 시세 대비해서 한 30% 정도의 어떤 상당히 낮은 가격 속에서 메리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제 청약 시장에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지금 일반 분양가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의 일반 분양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3.3제곱미터당 지금 3,500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부분을 3,500만 원이요? 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서울 광진구에서 33평의 분양가가 지금 어마어마한 선으로 지금 되면서 평균 분양가가 1억 5천만 원 평당 1억 5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 서초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진구가 더 높아요? 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역전이 된 그런 특정 단지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 흐름이 이어갈 수 있는 측면에서 기존에 이 말씀은 이제 왜 드리냐면은 앞으로 신규 주택이 항상 기존 어떤 주택보다 저렴했던 그런 시절은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에 있어서는 현재 전세 시장의 전세 가격이 굉장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승세를 감안한다면은 앞으로 금리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공급 부분에 대한 부족이 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시장에 있어서 수요 심리의 어떤 변화만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은 실제 현재 시장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기존 주택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너무 지금 신규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기존 주택에 대한 관심 쪽으로 조금 관심이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 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지금 너무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작년 2023년 11월 달과 12월 달의 거래량이 2,000건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0건을 조금 넘어서거나 월 뭐 기준으로요? 예. 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수요 심리의 회복이 언제쯤 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그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재건축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성패 여부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사실 분양가 얘기도 해주셨지만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 지역에서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쌌다라는 데이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분양가가 비싸고 이제 수요는 얼어붙어 있고 거래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심리 속에서 GTX라는 어떤 누가 보았을 때는 교통의 호재가 될 것 같은 카드들이 과연 먹힐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도시를 제외한 1, 2기 신도시들은 이미 베드타운화 됐잖아요. 네네. 서울로 와야 일하러 되는 왔다가, 그 구조를 예. 갖고 저녁에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철도망이 빨라서 뭐 30분에서 40분 안에 이동이 귀가를 할 수 가능하다. 있다라면 네. 출근한다 그러면 피로도도 그렇고 삶의 줄어들겠죠. 만족도도 되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GTX 노선이 뭐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는 원론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GTX 노선이라든지 모든 국가 철도망은 그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해서 발표가 되고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2011에서 2020 또 2030 쪽에 철도 국가 기관 건설망에 현재 들어와 있는 노선들이 얼마나 빨리 세팅되느냐의 문제도 저희가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 이제 국토부 C를 중심으로 이제 뭐 발표가 됐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C 노선을 한번 제가 찬찬히 들여다봤더니 예. 전체 연장 구간이 덕정에서부터 수원까지 한 86km 정도 됩니다. 기네요. 그 중에 뭐냐면 36.81km가 예. 어디에 쓰냐면 기존의 철도망을 활용하는 겁니다. 기존 철도망을 써요? 예, 그래서 이제 경원선하고 과천선하고 경부선을 활용하고 서울 지금 이제 의정부하고 창동 중간서부터 정부 과천하고 인덕원 중간까지만 뭐를 하냐면 GTX를 새로 깔아요. 깐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수익의 구조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 지선으로 만들어진 거하고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적자 문제로 이제 많은 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질타를 있지 하고,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 GTX C 노선으로 이게 민자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네네. 민자로 운영하고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겹쳐지는 과천선, 경부선, 경원선과 겹쳐지는 구간에서의 이용객들은 오히려 지하철은 이제 텅 빌 수도 있고 GTX로 몰리게 되면 민자 사업의 이익을 다 몰아주는 구조로 가버리고 공공철도 사업은 더 적자가 심화될 위축될 수도 수밖에 있고.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GTX 취지는 기존 노선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심도 터널을 뚫어갖고 대심도 터널에서 이제 또 하나의 가는 옵션을 구조인데, 주자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얘기하기 좋습니까? 얼마나 사업 기간이 단축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전철이 중복되는 구간에서는 뭐 선을 하나 까는 기술적인 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머지 이 창동, 광운대, 청량리, 왕십리, 삼성 이런 데를 통과해야 되는데 어디로 통과해야 되는 건지 또 지금까지 지금 이제 A노선 만들어졌을 때 민원을 어떻게 지금 해소를 하고 있는지가 하나의 롤모델이 될 텐데 사실 저희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반대 이 프랭카드만 걸려 있는 거를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가 저희는 사실 제일 궁금한 거죠. 그렇죠. 이것이 팩트가 됐을 때 기대 가능성이 네. 팩트가 됐을 때 현실이 됐을 이게 때. 부동산 가격에도 좀 도움을 영향을 줄 줄수 것이고 있다. 주민의 생활 편의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불확실성이네요, 이것도 그렇죠. 결국. 지금도 결국에 네. 제가 봤을 땐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정보윤 위원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 교통하면 항상 호재로 받아들여졌는데 예. 지금도 과연 그럴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그 기존 교통망하고의 어떤 분산이나 효용 측면에서도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뭐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가구 분화는 계속되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는 인구 추계상 2030년까지는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그 네. 이후부터는 아마 이제 도시와 도시 간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베드타운의 이동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뭐 C노선까지의 연장 구간 예. 그리고 F노선까지의 신설 구간이 개통될 시점에 그때 이제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까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한 10년 정도가 남아 있는 계획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민간과 공공이 있을 거고 이제 들어간 비용과 뭐 적자, 흑자 문제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도 F 노선까지는 원래 있었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는 뭐 A 노선의 일부 구간은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긴 합니다만 시간이 꽤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개통이 되고 나면 삶의 질도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얼어붙은 이런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온기를 바로 다 이렇게 주기에는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도 생각은 좀 하고는 있고요. 그러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해줘야 된다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규제 완화도 필요하지만 사실 규제 완화가 시장을 다 끌어가긴 좀 그렇고 예, 예. 뭐 이제 금리에 대한 그런 거시적인 환경 문제라든지 예. 뭐 몇 가지 이렇게 건설 시장도 안 좋잖아요. 또. 네, 건설에 대한 뭐 PF 우발 채무에 대한 이제 건설사에서 또 증권사나 이런 금융권까지 커져가는 그런 시스템의 리스크 같은 게 어느 정도 잡혀가는 그 시점에서 안정화가 좀 오면 그때는 좀 전체적으로 이런 지금 이렇게 나왔던 그런 교통망의 확충 제로나 규제 완화가 그때 가서 좀 시장에 좀 작용을 좀 더 지금보다 할 수 있겠죠. 당장은 뭔가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이것만으로는 네네 그렇죠.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어쨌든 근데 이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거는 지금 GTX와 관련해서 지금 기대감들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의 발표가.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도권 진입까지의 시간을 갖다 30분대로 시대로 이제 앞당기겠다. 예. 근데 하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30분 시대라는 것은 그 GTX의 그 기간 그 전철이나 그런 성격의 열차가 달리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으로의 접근 그에 대한 편의성, 그렇죠. 그다음에 그 나와서 본인의 목적지로 가는 그 시간을 갖다 추가적으로 다 계산을 해보셔야 합리적인 어떤 설정이 가능할 우리 거고요. 집에서 목적지까지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렸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결국은 교통비로서 그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 비용 자체를 어느 정도의 선에서 설정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이 후속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굉장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침착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상황에서 많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요. 저는 과거에 우리 지나치게 규제했던 부분들은 좀 풀어서 네. 시장 내에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가능한 한 해소될 수 있도록 알아서 우리가 기본 해결되게끔. 원칙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대표, 이재문 소장, 정보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